처음에는 제가 이제 궁궐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떤 궁궐 이야기를 했느냐면, 궁궐 안에는 왕의 공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동궁마마 이렇게 부르는 세자의 공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하의 공간도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궐을 이야기할 때 삼문삼조의 공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문삼조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문을 들었으면 세 개의 조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중국은 황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문삼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삼문삼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문삼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하려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눈치를 꽤나 봤던 우리는 그 어떤 제도, 규범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3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외조의 공간, 치조의 공간, 연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외조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을 딱, 광화문이라고 하는 문 아시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경복궁에서 광화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광화문에, 죄송해요, 이게 자꾸 이걸 제가 벗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러니까. 광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광화문에서 왼쪽으로 틀어서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권례각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로 들어갔더니 궁궐 안에 여러 개의 그 신하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정치할 수 있는 공간,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외조라고 불렀던 것이죠. 삼문삼조는 제일 먼저 현관에 해당하는 그 고문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치문이라고 해서 정치를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조의 문으로 들어가는 노문이라고 이게 좀 쓸까요? 네. 쓰면서 할까요? 일단 저 글씨 원래 잘 쓰거든요. 이게 흔들려서. 자, 삼문삼조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황제의 국가는 오문삼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삼문삼조에는 제일 먼저 고문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는데요. 이 고문은 아무래도 우리가 정문, 현관문, 오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의 정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자, 이 정문은 우리가 경복궁의 예로 따지자면 광화문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광화문을 들어가면 이쪽으로 옆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을 외조라고 불렀죠. 이 외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하들이 정치를 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은 청와대가 사라진 지 지금 한 2달이 됐나요? 청와대라고 하는 곳으로 예를 들자면 그 안에 뭐 비서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기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이 아마 외조의 공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외조의 공간은 이쪽에 있다면 고문에서 직선축으로 들어가서 한 이쯤에 이곳은 치문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는데요. 이 치문을 우리는 근정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정문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 나올까가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근정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타나겠죠. 자, 근정문을 들어가면 자, 이곳을 우리는 치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근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요 치문에서 너무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치문은 이쯤에 있다라고 하고요. 근정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넓은 마당이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넓은 마당을 이야기를 하지만 심정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는 정치를 하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공간을 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에서 무엇을 했다,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볼 때 조정이 흔들렸다, 조정이 파탄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마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자신들이 정치하는 공간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물리적인 공간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조정은 바로 이 마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치하는 공간에서 치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니까 삼문삼조에서 외조가 하나 있었고 치조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치조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나서 그럼 나머지 하나의 공간이 남았잖아요. 그 공간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청와대를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치도 하지만 무엇도 할까요? 생활을 하게 되죠. 생활을 하는 공간이 뒤에 있습니다. 이 생활을 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연조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조가 바로 연침, 침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왕가의 생활이 일어나는 공간을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궁궐의 규범이었고 궁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을 구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러면 문이 있을 텐데 이 문은 우리가 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 노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문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사실은 우리가 삼문선조를 제대로 지켰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학계에서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고, 이거는 노문이라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삼문삼조를 비슷하게는 맞추려고 애를 쓴 것 같지만 완벽하게 삼문삼조라고 말하기에는 또 뭔가 좀 애매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경복궁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신하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공간과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공간인 치조와 왕이 왕가의 사람들을 데리고 생활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다 끝날까요? 끝나지 않았던 거죠.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가 또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정치적인 공간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지우면서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조금 지우자면, 이렇게 치조가 있었고 외조가 있었고 연조가 있었다면 이쪽에 동쪽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쪽이 되죠. 이쪽이 북쪽이니까 동쪽에 왕을 앞으로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누군가요? 세자입니다. 동궁. 이 사람의 궁궐을 동쪽에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한번 해봐. 공부도 하고 정치의 효능감도 맛보고, 이렇게 하는 요곳을 동쪽에다 궁궐을 지어줬다고 해서 동궁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세자가 이곳에서 잠도 자고 뭐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걸로 끝날까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뷔마마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데뷔마마는 가장 크게 뭘 할 수 있냐면, 다음 왕이 보위를 이어갈 때 그때 옥새를 찍어줘서 인준을 해주는 사람이 데뷔마마였던 거예요. 데뷔마마가 이거 옥새를 찍어주지 않으면 다음 왕으로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궁을 또 하나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곳을 우리는 보통 대비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헌을 들여다봤을 때 대비전이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식의 명칭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조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가 대비전이에요. 자, 이걸로 끝날까요?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후방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후방에 왕이 자기 아내 한 사람만을 여인으로 이렇게 품고 살아간다면 대통을 이을 다른 그 왕세자를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방에다가 궁을 두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후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왕은 맨날 정치하고 밥 먹고 잠자고 후사를 만들고 이것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뒤쪽에 이 후궁의 이 뒤쪽에 이만큼을 금원이라고 하는 곳을 둡니다. 이곳은 우리가 대체로 무엇이라고 보느냐면 거기서 소요율을 즐기고 그리고 뭔가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뭐 연향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작은 어떤 그 잔치 같은 거 술판 이런 것들을 벌이는 공간을 바로 금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창덕궁에서는 우리가 금원이라고 불렀던 이 공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일본 사람들이 오면서 비원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무엇인가가 왕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둔 것이죠. 자, 우리가 금원이라고 했던 이유는 금지된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왕과 왕가의 사람 그리고 왕이 초대했을 때 거기에서 아주 작은 이런 것을 고견이라고 불러요. 작은 잔치 같은 것을 하는 고견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금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창덕궁, 지금 경복궁에서는 금원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지복제라든가 건청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향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정도가 금원에 해당이 되지만 창덕궁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막 10몇 개 정도 되는 정자가 있고 연못이 있고 그러한 공간인데 오늘은 제가 금원에 해당되는 공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외조, 치조, 연조, 후궁, 동궁, 동조 이런 곳이 아니라 바로 금원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무엇인가를 행했는데 이게 뭘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궁궐에서 여성 공간이라고 불리는 그 중에서도 데비마마의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했던 게 뭐였었냐면 낙선제라고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이 낙선제라고 하는 공간은 창덕궁에 있나요? 경복궁에 있나요? 창덕궁에 있죠. 창덕궁에 있고 이 낙선제는 뭐로 유명하냐면 이방자 여사가 여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왕실, 우리의 왕족, 왕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거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널리 알려진 곳이었지만 사실 이곳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런 기본적인 그 느낌은 로맨스였죠. 그 로맨스가 사실은 로맨스였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지난 강의에 초점을 한번 그것에 맞춰보자라고 하는 것이 낙선제였습니다. 결국은 로맨스도 들어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헌종과 경빈의 사랑을 그린 로맨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가 남아있을까요? 그 자료들이 남아있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낙선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잘생겼다라고 여겨지는 왕을 손으로 꼽으라면 누구일까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왕이, 잘생긴 왕이 누구일까요? 그거는 아예 실록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문헌 속에도 너무 잘생겨서 여자들이 끊이지를 않아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 왕을. 그분이 누구일까요? 헌종이었습니다. 자, 헌종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헌종의 아버지, 헌종이 순조의 다음 왕이었으니까 헌종의 아버지는 순조였을까요? 아니었죠. 자, 여기 순조가 있는데 순조의 아들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사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위가 여기에 되었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효명세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잘생긴 사람을 꼭 꼽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헌종보다 효명세자가 조금은 한 끗발 위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사람은 이마가 우뚝하고 코가 우뚝하고 그리고 눈이 용처럼 빛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기에 사람들이 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를 닮았을까를 봤더니 정조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종이 이렇게 잘생겼던 거는 효명세자 때문이었던 것 같고 효명세자가 이렇게 잘생긴 건 정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조는 순조가 자기의 자식이잖아요. 순조의 아버지는 정조죠. 그런데 순조에 대해서는 잘생겼다는 말이 문헌 속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3대 킹 탑3를 꼽자면 헌종, 효명세자, 정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잘생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종의 이야기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마가 붕긋하고 뭐 용처럼 빛나고 이 정도의 찬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가만두지 않았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말은 요 분들이 다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효명세자도 정조도 이상하게 여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여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헌종은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반월이라고 하는 여인들을 모아서 무슨 그 술집 같은 것을 궁궐 안에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즐기기도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디스도 한 20%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행적이 이랬어 라고 하는 것도 한 50%쯤 들어가 있고 한 30%쯤은 잘생겼어 라고 탄식을 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낙선제라고 하는 것은 헌종이 경빈이라고 하는 경빈 김씨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인이 궁궐의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낙선제였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 말이 돌고 돌았던 것은 아마 끝까지 경빈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일 것이고 헌종이 죽고 나면 경빈이 여기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경빈은 중전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마마가 될 수가 없어서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출합을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왕이 헌종이 죽기까지 거기에 경빈이 살았지만 아이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헌종은 중전에게서도 후궁들에게서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헌종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낙선제를 지어놓고 죽게 되었는데 이 낙선제 이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 잘생긴 효명세자가
집을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저도 하나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거의 이 원고를 쓸 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에 걸려서 쓰거든요. 2, 3일에 걸려서 쓰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 글을 거의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참고 정도만 하면서 쭉 안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걸 오늘은 한번,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지만 오늘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은 등단 작가입니다. 시로 한번 등단을 했고 단편 소설로 한번 등단을 해서 글 쓰는 거에 참 자신이 있는데 아무도 제 글을 읽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읽으면 오히려 오늘의 강의가 훨씬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PPT를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PPT만 제가 해드리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굳이 힘을 들여서 원고를 씁니다. 이 원고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역사에 가까이 다가가고 영경당 또는 낙선제 또는 뭐 궁궐의 어느 공간이든 그것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한 발 더 깊숙하게 조금이라도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것을 쓰는 겁니다. 자, 19세기로 들어선 조선왕의 권위라고 하는 그것부터 읽을 것인데요. 오늘의 타이틀이 보니까 금원에 세운 반가의 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원에 세운 반가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금원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금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곳을,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금원은 아시겠죠? 근데 반가가 뭘까요? 양반들의 가옥을 반가라고 합니다. 자, 궁궐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들을 우리는 주로 궁가라고 부릅니다. 자, 궁궐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족, 왕가의 자손들,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군의 집, 공주의 집,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원군, 그런 집들을 다 궁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궁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궁가라고 하는 것을 짓는 게 아니라, 궁가도 사실은 밖으로 나가면 궁궐 안에 들어있는 집처럼 짓지 않고 그 반가처럼 짓거든요. 그렇게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집을 궁궐 안에 들어있는데 반가처럼 지었어 라고 굳이 뭐 신증,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동국여지승남이라든가 아니면 궁궐지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굳이 반가의 형태로 120칸 지은 집이다라고 굳이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초창 연경당 이야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초창이 뭐지? 초창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을 한번 지어놓으면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그 왕조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어떨까요? 불에 타면 다시 복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진왜란 같은 아주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전쟁으로 모든 궁궐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 다시 한번 궁궐을 짓는 일도 생겨나고 이렇겠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절로 얘가 사그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낡아서 얘를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생겨날 겁니다. 자, 우리는 궁궐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건한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건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건한다라는 말로만 쓰지 않고 조영한다라는 말도 씁니다. 조영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만들어서, 만들 조자죠. 조작할 조자, 만들 조자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경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영자도 경영을 한다는 영자에다 건축한다라고 쌓아 올린다는 뜻의 건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궁궐을 영건한다, 조영한다를 우리가 건축한다라는, 건설한다라는 말로 쓰지 않고 저렇게 쓰는 이유는 이것을 궁궐을 건축을 해서 정각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뜻도 되겠죠.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야 물론 사람이 살아가겠지만 물리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을 무엇으로 경영할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난번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되게 잘 외우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당학각 재헌요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잘 외우셨었는데, 그 전당학각 재헌요정도 바로 저 영건에서 영에 해당, 경영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도 탄생을 하겠죠. 집을 누군가가 만들면 최초에 만든 초창을 바로 처음 영건한 것이라고 부르고 그 초창을 탄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얘가 탄생을 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집으로 탄생을 하는데 이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전당학각 재헌요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뷔마마는 궁궐에서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궁궐에서 못 태어나죠. 왜냐하면 사가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왕과 짝을 맺어주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데뷔마마는 원래 자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궁 저하가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동궁에서 살면 그게 세자빈의 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비가 돼. 내 남편이 왕이 돼서 내가 왕비가 됐어. 그럼 왕비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중궁전, 중전 이렇게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집이 됩니다. 그러면 데뷔가 되면 그 다음에 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정식으로 부르는 명칭이 동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동조에서 조자가 뭐냐면 정치한다라는 의미의 조자입니다. 한자로 쓸 때는 아침조자를 쓰는데요. 아침조자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아침조자를 쓰지만 이 아침조자는 정치한다는 뜻으로 치환을 해서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할 때도 그 아침조자를 쓰는 조정. 그리고 이게 치조, 외조, 아까 연조 말씀드렸을 때 그 조자도 아침 조자를 씁니다. 그 조자는 바로 정치하는 공간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했던 그 초창이라고 하는 초창 또는 창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얘의 집이 탄생을 했다는 뜻인데, 탄생을 한 집이 당이었어요. 당으로 탄생을 해. 전당학각 재헌요정 가운데 전의 규모는 아니지만 당의 규모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데뷔마마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어떤 집을 지정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궁전의 정각을 지어드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 조금 너무 늘어지나요? 졸리시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당이었던 집을 그렇게 해서 데뷔마마가 들어서면 데뷔마마는 궁궐에서 왕실이라고 하는 왕가에서 가장 우전입니다. 왕보다도 우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왕이 최고의 권위자이지만 왕가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장 우전이 데뷔마마입니다. 그러니까 데뷔마마가 어떤 당에 들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딱 적합한 곳이 있어. 그러면 그곳에 데뷔마마를 모실 때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쫙 해서 거기에다가 현판을 딱 걸면서 예를 들어서 수정당 이렇게 불렀던 것을 데뷔마마가 이사 가시니까 오늘부터 수정전 이렇게 현판을 바꿔답니다. 그러니까 탄생할 땐 당으로 탄생했어도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그곳이
얼마나 높은 사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이라고 하는 정각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이 경영한다의 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을 늘 똑같은 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환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세자가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장희빈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장희빈이 살던 곳에 그 어린아이를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장희빈이 살면서 뭐라 그럴까요? 밥도 지어 먹고 이런 수락관 같은 그러한 곳이 있던 곳을 연이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도세자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이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용이 되기도 해요. 이런 집으로 썼다가 이 집이 꼭 이 집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집으로도 썼다가 이 집을 또 다른 집으로도 썼다가 이런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조용, 그 다음에 영건 이런 것에서 경영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자, 그날은 1800년 6월 28일 초여름의 푸른 바람이 해를 따라 넘어가다 창경궁 영춘원뜰에 잠시 머물던 때 유시였다. 유시는 9시 정도가 되나요? 7시, 아침 9시, 7시에서 한 9시 정도가 유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루어 나가던 개혁군주 정조가 아직 국혼조차 치르지 못한 11살 어린 세자를 두고 승하한다. 그러니까 정조가 돌아가시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춘원에서 47살에 죽게 되죠. 자, 이때 우리는 정조가 47살이 아니라 60세 또는 영조처럼 80세까지 살았다면 어떨까라는 자, 역사에서 만약에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만약에를 자꾸 한 번씩 꿈꿔봅니다. 왜냐하면 정조가 그때까지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왕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정조는 너무나 정말 현명한 군주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고, 그리고 60세나 한 80세쯤에 죽었으면 순조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외척의 발호를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척의 발호는 바로 이 순조 때부터 일어납니다. 사실 정조, 영조, 숙종 그 이전의 모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지나서 선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조 때, 정조 때까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순조 때부터 당파 싸움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권력을 세게 잡은 외척이 생겨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파 같은 건 만들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제압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선조 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선조 이전에는 당이 없었어요? 당파가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물어봐 주세요. 그 이전에는 훈구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있었습니다. 훈구는 뭐냐면 내가 이 나라 조선을 만드는데 공이 있는 훈신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를 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보수 세력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진보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싸우다가 이들 둘이 싸우다가 훈구 세력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사그라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조선을 세운 게 내세울 만한 공로가 아니게 된 거죠. 조선이 길게 가면서.
그러니까 살인 쪽에서 패거리가 생겨난 것이 동당 정치고 당파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조 때에 와서 당파를 못해. 외척이 너무 심각하게 발호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혹시 여기 김씨성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김씨 안동 김씨십니까? 안동 김씨가 이때부터 순조를 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안동 김씨 세력이 누구냐면 영조의 왕비였던 정순왕후였고요. 정순왕후는 사도세자를 죽였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조 때에 끽소리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 뒤에 수정전이라고 하는 동조에 거의 갇혀 사는 것처럼 정조도 뒤끝이 굉장히 성군이었지만 뒤끝은 꽤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순왕후가 정조의 그 대노에 견디지 못해서 끽소리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고 순조가 들어서니까 제일 높은 대왕대비가 됐잖아요. 대왕대비가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수령청정을 할 수 있죠. 어린 왕세자를 아직 얘는 사물의 조건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얘의 정치를 뒤에서 섭정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안동김씨 세력이었던 그 결탁을 한 정순왕후 김씨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조가 될 수 있으면 그 안동 김씨에게 세력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과 혼약을 맺어줍니다. 순조 자기 아들, 나중에 순조가 되는 자신의 아들 세자를 혼약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혼약을 맺어주고 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혼약만 하고 약속만 한 것이죠. 약속만 하고 가래도 치르지 못한 아들을 두고 47살에 이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김조순에게,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죽을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천지사방에 막 알립니다. 그러면서 김조순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죠. 너와 나는 이제 너는 국구가 될 것이고 너와 나는 사돈이 될 것이니까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미 세간에서는 그 김조순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고 평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조는 약간 아주 요만큼 눈치를 채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순조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고 이날 유시의 영춘원에서 돌아가신 거죠. 자, 그렇게 승하했습니다. 어쩌면 이날은 조선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첫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세자의 즉위와 함께 아버지 정조로 인해 숨죽여 살던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이제 발을 걸고 수령청정을 시작을 합니다. 왜 발을 걸고라는 말을 하느냐면요. 그 이전에는 수령청정을 할 때 발을 내리는 어떤 행위를 안 했어요. 그 행위를 안 했는데 조선 중기쯤 가면서부터는 아예 수령청정을 제도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을 내리는 의식을 해야만 그때부터 수령청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발을 내리고 수령청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조가 이루어가던 개혁의 모든 방향이 거꾸로 선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정순왕후와 김씨 가문이었던 노론의 세력들이었겠죠. 그 노론의 세력들과 결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곤두박질을 치고 만 것이죠. 조선의 왕이 되었으나 왕으로서 펼치고 싶어한 어떤 뜻도 펼치지 못한 왕, 순조를 얘기하겠죠. 드센 왕실의 웃전 할머니와 외척의 권세를 뿌리내린 신하들의 날선 감시 속에서 어린 날부터 이름뿐인 연약한 왕이었기에 살아남았을지도 모를 왕, 그러니까
정조처럼 개혁군주였다면 11살, 12살, 13살, 14살까지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환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돌려주게 되죠. 근데 14살 때 이미 준욱이 있는 대로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왕이 11살짜리가 앉아있으면 뒤에 정순왕후가 계신데 뭐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순조가. 할머니가 뒤에서 막 욕을 하지. 앞에서 점잖게 나무랍니다. 11살짜리니까 신하들이 막 나무래요. 왕을. 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말을 하면 그러고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서 어떻게 침묵을 하십니까? 그리고 뭔가 정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뒤에 있던 할머니가 왜 왕께서는 그렇게밖에 결단을 못 내립니까? 라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살고 싶지도 않아. 살고 싶지도 않은데 게다가 몸까지 약했어요. 몸까지 약해서 골골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둔 거야. 만약에 얘가 강건했고 뭔가 성종은 어마어마하게 영특했거든요. 성종은 어마어마하게 영특해서 17살이 되었을 때 이미 데뷔마마가 자기의 정치의 섭정을 수렴청정을 했죠. 최초의 왕으로서. 그런데 할머니를 막 야단을 쳤어요. 17살이 됐을 때. 할머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맹자와 대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그렇게 끼어드시면 이건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야단을 막 치는 사람이 성종이었습니다. 자, 근데 성종은 이때 이미 너무 예쁨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켠에는 그러한 어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연산군 같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어쨌든 순조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프고 가면 주눅 들어있고 그래도 개혁을 안 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나도 왕권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라고 왕권을 지키려는 노력도 해봤지만 늘 할머니에게 혼나, 신하들에게 혼나. 이러니까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효명세자라고 하는 아이가 나타났는데 얘가 10살 됐을 때부터 벌써 싹이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잘생긴 애가 너무너무 영특해. 너무너무 영특한 애가 너무너무 바른 소리도 잘해. 자, 그러니까 37살이 됐을 때, 38살이 됐을 때 아들이 이제 19살이 됩니다. 아들이 19살이 되니까 자기는 더 이상 정치를 하고 싶지가 않아. 막 지겨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특한 아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걸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섭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대리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청정을 하라고 해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했던 대리청정은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대리청정이었다면 이 효명세자에게 순조가 했던 대리청정은 너무너무 잘한 대리청정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효명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명세자가 왜 영경당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창 영경당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기 요 앞줄만 불을 끌 수는 없나요?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자경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정전은 이쪽에 있고요. 정순왕후는 여기 이쯤에 수정전에 있었고, 요 자경전은 정조가 자기 어머니였던 해경공홍 씨가 대비가 되지 못했는데 대비의 반열이잖아요. 대비는 못됐어요. 왜냐하면 영조가 그 사도세자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비의 반열에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을까요? 내 어머니인데, 내가 왕인데. 그래서 대비마마의 반열에 들을 만한 동조를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요 자경전입니다. 그 자경전을 만들어 놓고요. 요 자경전에서 쭉 직선거리로 동쪽으로 가면 지금 어디가 나타나냐면 서울대 의대가 나타나는데요. 서울대 의대에 가면 함춘원지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경모궁이 있던 곳입니다. 경모궁이 뭘까요? 경모궁은 사도세자의 신의를 모신 묘궁이었습니다. 자, 자경전이 있는데 직선거리로 쭉 가서 여기에다가 동쪽에다가 경모궁을 세운 겁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경모궁으로 들어가는 요 담장이 이렇게 있겠죠? 담장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월근문이라고 불러요. 여기 월근문을 지나서 경모궁으로 가면 경모궁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이름이 일천문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달과 해, 어머니와 아버지 서로 직선거리에서 마주보라는 정조의 뜻이 있는 집입니다. 자, 어머니가 끝까지 자신은 보호했지만 어머니의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가문이겠죠. 어머니의 가문은 노론의 수장들이었고 사도세자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들인 홍씨 일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해경궁 홍씨가 자기 남편인 사도세자를 외면해요. 외면했는데 이 아들이 이 직선거리에다 이걸 뒀다는 얘기는 뭐일까요? 이제 화해하고 서로 마주보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라는 뜻이 들어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정조가 자신의 문예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문예부흥을 일으킨 그 군주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게 뭐냐면 바로 이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요 위에 2층으로 되어 있죠. 규장각이 2층의 위쪽은 주합루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규장각이라고 부릅니다. 요것을 누각이라고 부른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은 주합루라고만 그냥 부르죠. 이곳을 요곳을 바로 정조가 만든 겁니다. 후원에다가 이 금원이라고 불렀던 이 후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정치를 아주 그 성군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효명세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꼭 닮았다라고 했죠? 정조를 꼭 닮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는 짓도 정조를 꼭 닮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습니다. 효명세자가 나는 정조 정묘라고 부르죠. 정조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 그 성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후원 할아버지가 있던 이곳에 그 부근에다가 자기가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대리청정을 하자마자 1827년에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인가? 그때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기에 운경거라고 하는 곳 그리고 지금은 저기 현판이 뭐로 붙어 있더라? 예, 어쨌든 이곳에다가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궁궐에 가시면 대체로 모든 궁궐의 집들은 뭐가 되어 있냐면 붉은색, 초록색 단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청은 역사, 그러니까는 그 어떤 나쁜 잡귀가 들어오지 말라는 뜻도 있고 예쁘고 화려하게 칠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얘의 단청칠을 해주면
목재가 오래 가요. 그래서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단청을 하고 또 이 단청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집이 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선에도 건축법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법이 뭐였었냐면 가옥규제 또는 가사제한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가사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규였어요. 우리도 건축법규에서 이렇게 땅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여기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붙여서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건축 한계선을 두고 셋백을 시키죠. 셋백 시킨 그곳에다 짓고 내 남쪽에 있는 집과 북쪽에 있는 집이 있을 때 남쪽에 집을 지을 때 북쪽에 있는 집이 먼저 지어져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집을 지을 때 남쪽에 있는 집이 햇볕을 가리는 걸 못하게 막아둔 게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집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들 보시죠. 이게 바로 일조량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 뒤에 있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되면 햇볕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주고 햇볕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건축법규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이 건축법규인 가사제한은 어떤 게 있었냐면 집을 짓 때 너희들이 99칸은 넘기면 안 돼. 왕만 99칸 이상으로 지어야 돼.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드시죠? 99칸 밖에 진짜 앉았어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99칸 집을 지었지만 그 99칸을 운영이 안 돼요. 왜냐면 막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거기에 솔고노비, 외고노비 이런 노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9칸 집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99칸 집 별거 아니에요. 요 영경당 나중에 보시게 되지만 영경당이 120칸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저 영경당 말고 지금 현존하는 영경당이요. 그게 120칸이니까 보통 양반집은 대부분 99칸을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밖에다가 가랍집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랍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솔고노비들을 제외한 외고노비를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거기에 살게 만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이 건축법규를 피해 간 것이죠. 자, 이 건축법규를 제가 얘기하기에 단청 얘기하다 그런 건데 궁궐, 사찰, 관아, 정부의 건물 이게 아니면 단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을 우리가 단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백골집이라고 부릅니다. 색깔을 칠하지 않은 골조를 그대로 둔다라고 해서 백골집이라고 불렀는데 궁궐 안에 백골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 집이 바로 백골집이었습니다. 백골집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아주 궁궐에서도 작은 규모의 집이면서 소박한 뜻을 표현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이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독서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집이 기호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의두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입니다. 지금은 기호헌이라고 부르는데 이 집이 백골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3년 3개월만 대리청정을 했어요. 3년 3개월만 대리청정을 하는데 그동안 200편이 넘는 시를 짓습니다. 정조가 문예군주라고 했는데도 정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리고 정조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음악을 재편하고 그렇게 했지만 춤까지는 못 건드렸거든요. 근데 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춤을 건드렸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막 힙합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때의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제라고 부르는 이 춤은요.
정치라고 부르는 이 춤은 예약이었습니다. 조선은요 근본이 예, 악, 그리고 뭐로 다스릴까요? 형. 형은 뭘까요? 형벌을 준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선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원리에는 예와 악이 있었고, 예의를 지키고 악을, 그러니까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문화 활동인 것이죠. 그거 하고 형벌을 주는데, 형벌을 주고 정치를 잘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예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예의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체로 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것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정치는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BTS를 막 숭상해주고,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이 막 전 세계에 나가게 만들고, 뭐 기생충 같은 것들이 감독상을 받고, 요즘에는 이별할 마음? 뭐였더라? 박찬욱 감독이 이번에 칸에 가서 탄 거. 이별 순간? 아닌데? 예, 탕웨이랑 같이 한 거. 뭐 그런 문예를 막 부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춤이 춤과 그 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나라의 모든 행사에는 그 음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졌고요. 나라의 행사의 거의 대부분에는 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향은 잔치를 얘기하는데요. 이 연향이라고 하는 이 잔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정이라고 하는, 이 풍정은 앞에 진자를 붙여서 진풍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풍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연, 그 다음에 진찬, 그 다음에 진작,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왕이 저녁에 갑자기 야 너 이리 와봐, 같이 술 한잔 하자 라고 하는 작은 아주 술상을 벌이는 것을 곡연,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잔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선 전기에 많이 했던 것은 바로 풍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정은 뭐였냐면 신하들이 왕의 노고가 너무 안쓰러워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풍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풍정은요, 잔치의 모든 규모 중에 가장 컸어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였었는데, 이 진풍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왕이 연산군이 지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왕이 백성들 볼 면목도 없고, 신하들도 막 진보적인 신하들 막 밑에서 욕하고 이러니까 이 진풍정을 없앱니다. 근데 잔치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잔치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 진풍정은 그래서 조선 중기쯤에 오면 거의 사라져서 안 합니다. 안 하고 진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진연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데뷔마마가 되게 아팠어. 근데 갑자기 완쾌가 되셨어.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게 효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사를 헤매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갑자기 완쾌가 돼서 너무 기뻐. 그러면 잔치를 벌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효를 행했어 라고 하는 걸 만방에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효의 근원이 되는 것이 진연이었었는데, 대체로 왕이 데뷔마마에게 올리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자, 요 진찬, 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연보다는 조금 낮은 수위의 연향이었는데, 여기에도 다 예약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 정제들이 다 이곳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했을까요? 한 왕대에 많게는 한 4번, 5번? 근데 적게는
한 번 정도도 있었고 안한왕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가 컸던 잔치이기 때문에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진연도 사실은 잘 안 했는데 효명세자가 딱 올라와서 자신의 대리청정 기간이 3년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3년 3개월 동안 크고 작은 진연을 연향을 11번을 했습니다. 왕이 20몇 년을 통치해도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한 이런 진연을 11번을 합니다. 뭘 하려고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왜 11번이나 했을까요? 춤 같은 거. 예, 춤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경기랑. 춤만 보여주면 어떤 의미가 없겠죠. 자, 자기 아버지가 어땠어요? 너무너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계시면서 왕권이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외척들이 바로 하면서 아버지를 늘 너는 뭐 이러니까 왕권이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이 이렇게나 풍성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이 아직은 이렇게까지 건재해 라고 하는 것을 화려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물들을 막 놓기 시작해요. 기물을 어떤 걸로 넣냐면 가마도 놓고 말도 놓고 또 악기들도 놓고 그리고 의장대 사열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진연을 여자들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데뷔마마에게 주로 드렸으니까. 근데 여자들이 즐기는 진연에 남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종친과 악기 연주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들을 남사를 쓰는데 누굴 썼는지 아세요? 맹인들을 씁니다. 맹인들.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악기 하는 사람들을 등가 악기와 헌가 악기로 나누는데요. 등가 악기는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치고 휘장 바깥에 그 단 아래 내려서 하는 사람들을 헌가 악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남자와 여자를 나눠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외연과 내연을 따로 펼칩니다. 자, 그러면 춤을 추는데 정제라고 하는 춤을 추는 건 여자들이 출까요? 주로 남자들이 출까요? 여러분들 부채춤 남자들이 추는 거 보셨어요? 그 승무 이런 거 하잖아요. 남자들이 추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 남자들이 췄습니다. 근데 남자 어른들이 추면 수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추면 배기 싫잖아요. 누가 췄을까요? 애기들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동이라고 불렀어요. 춤추는 꼬마들이라고 해서 무동들이 외연을 합니다. 외연을 하고 내연은 여자들이 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공간을 완전히 휘장이나 이런 걸로 둘러서 완전히 차폐를 시켜놓고 외연과 내연의 그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정제를. 그러니까 그 정제의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 달랐는데 그것을 다 두드려 고친 사람이 바로 효명세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귀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은 이 영경당은 1827년에 대리청정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827년에 저 기호번 의두합 저걸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또 하나의 집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든다는 거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기록에서는
1827년에 지었어. 어떤 기록에서는 1828년에 지었어. 그리고 그 기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실록상에서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아마도 대리청정을 하던 이 왕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던 것 같은데, 이 집이 처음에 대리청정하던 기간에 무엇으로 쓰였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습의라는 것을 합니다. 자, 1827년에 지어놓고 여기에서 연양을 한 건 아니고요. 습의라는 걸 먼저 합니다. 습의가 뭘까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그러니까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그 무대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무대에는 데뷔마마가 살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연습을 여기에서 하는데 6차례나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직접 연양을 하는데 그것이 무자년이라고 하는 무자년 진찬을 이곳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경당은 효명세자가 1827년 자기가 19살에 대리청정을 시작하던 그해 2월부터 짓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같아요입니다. 그렇게 짓기 시작해서 습의를 한 6월 달쯤에 여기에서 습의를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영경당은 아마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영경당은 어떤 거죠? 양반가옥을 본따서 지어서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그 옆에 선양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독서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뒤에는 농수정이 있어서 그곳에서 고종이 앉아서 사진을 찍는 곳으로 또 사용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집이 뜩 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19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까지만 해도 영경당은 그런 집이구나. 그냥 집에다 지은 그러니까 궁궐에다 지은 방가 형태의 120칸의 양반 가옥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몰아갔던 거죠. 그런데 뭘까요? 동벌도에 그 집이 아니야. 이 집이 아닌가벼? 하고 딱 봤는데 그럼 이 집은 뭐지? 근데 그 이전에 기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록을 잘 못 찾겠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어떤 사람이 양반가옥이야, 여기에 들어있는 양반가옥이야 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양반가옥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영경당이 그 자리에 양반가옥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거였구나 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였죠. 근데 초창 처음 짓게 된 그 집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렇게 연향을 위해서 지은 집일 가능성이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습의를 하기도 했지만 정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코레오그래프라고 해요. 뭐냐면 이 코레오그래프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동, 그러니까는 춤을 출 때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춤추는 동선을 만드는 것을 코레오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코레오그래프를 아마 여기에서 해서 그 정제를 만들어낸 게 바로 여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효명세자를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밑에 자경전이 있을 거예요. 요 밑에 자경전이 있고 여기가 부용지라고 하는 그 연못이죠. 부용지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용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고요. 그 부용정을 내려다보는 곳에 여기에 이렇게 주합루, 규장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 할아버지 정조의 작품이었다면 그 뒤에 요렇게는 이제 효명세자의 작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게 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명세자의 예진인데 우리가 보통 어진이라고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초상화를 얘기할 때 어진이라고 하는데 왜 예진이라고 하느냐면 왕이 못 되고 세자에 돌아가셨잖아요. 세자 때
때 죽었기 때문에 어진이 아니라 예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진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럴까요? 어진이라고 불러도 맞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익종으로 추정왕이 되죠. 그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었을 때 초상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진으로 만들어졌지만 어진으로 품위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세자는 이마가 우뚝 솟은 귀상에다가 용의 눈동자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므로 궁중의 상하가 모두 말하기를 이분은 정조대왕과 참 흡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워서 등골이 서늘하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말들이 문헌 속에 드러납니다. 자, 이 얼굴입니다. 잘생겼죠? 자, 이게 6.25 때 부산으로 이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갔다가 그 창고가 불이 나는 바람에 대체로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 부분이 다 탔네. 모든 어진이 얼굴 부분이 대체로 다 탔는데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진이 있어요. 누굴 걸까요? 영조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조의 어진은 참 잘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이 얼굴만 가지고 세자가 이마가 우뚝 솟은 귀상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권호창이라는 화백이 이런 그 모사를 하는 화백인데 그분이 이 얼굴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효명세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적이 있죠. 거기에서 효명세자가 누구였냐면 박보검이었습니다. 아마도 박보검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이 얼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권호창 화백이 이렇게 추정, 상상, 여기 볼살이 이렇게 있는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추정한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이마가 봉긋하고 용처럼 광채가 나는 눈을 가졌고 아마 이런 걸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기엔 별로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잘생기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건 상상도이기 때문에 그 어진이나 이런 반열에 올려놓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대로 모사를 한 거면 어진의 반열에 올려놓을 텐데 이거는 상상 모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생긴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자, 이분은 9살이 됐을 때 왕세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잘 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궁중은 궁궐의 모든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대체로 감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써 쓰거나 뭐 그렇게 했지 그림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진 않았는데 실사구시를 중요하게 여겼던 숙종 때부터 숙종, 영조, 정조 때부터 이런 그림들을 막 그려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세자 입학 도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효명세자가 9살에 어디에 입학을 한 거죠?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 갈 나이에 들어가지만 9살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궁궐을 나와서 이렇게 성균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인 출궁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출궁을 하고 나면 성균관에 들어가서 성균관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부하는 공간,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을 명륜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공간은 공자를 제사를 지낸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요. 그것을 문묘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균관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 문묘에 들어가서 지금 그 성현들께 자기가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술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작헌도라고 부르죠. 자, 왕세자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실 거지만 왕이나 왕비나 세자나 왕실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지 않는 게 관례이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리만 그려놓거나
의자만 놓거나 용상만 놓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만 여기에다 두고, 이 사람들은 다 헝관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세자 시강원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자를 이제부터 이렇게 공부시키겠어요 라고 하는 그 공부를 가리키기 위한 모든 선생들이 여기 다 서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헌도가 끝나면 왕복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왕복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왕과 공부를 하게 될 그 세자를 가리키게 될 선생이 상견례를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 이제 공부를 가리켜줘서 고마우니까 내가 선물을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선생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자는 여기 앉아 계셨겠죠. 근데 상석에 선생이 앉아서 이제 내가 너의 선생으로 당신을 가리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화도는 여기에서 입학식을 마쳤으니까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겠죠. 궁궐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나 이제 입학했어. 그러고 이제 플랜카드 걸어 놓는 것처럼 나 서울대 합격! 이러면서 플랜카드 걸듯이 여기서 잔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9살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요. 11살이 되었을 때는 수교도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교도첩은 뭐냐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관례를 머리에 관을 얻는 거죠. 그래서 관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대체로 다 어떤 것이냐면 세자가 이곳에 앉아 있으면 세자에게 절을 하고 당상관, 당화관 이런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어른이 되셨으니 왕이 되실 자질을 이만큼 갖추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더라도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활상들이, 이런 생활상들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도 세자의 자리인 의자가 있죠. 이걸 어좌라고 얘기하는 이게 어좌가 있고 여기 용상과 같이 생긴 어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임금의 자리입니다. 임금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 관례를 하는 의식을 지금부터 해줘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와서 흥정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세자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 관례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고 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빈, 찬, 이날의 그 모든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에게 술을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고 술을 올려주면 그 술을 마시고 나서 호피라든가 아니면 비단이라든가 아니면 쌀이라든가 이런 선물들을 받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지금 11시 반인가요? 저희가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달려가겠습니다. 자, 1827년 19살에 대리청정을 시작하던 그 해부터 연향을 막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위상을 높여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존호를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상존호라고 해요. 자, 이 상존호는 이름에 연덕, 현도, 경인, 순희 이렇게 두 글자씩 존호를 올리거든요. 많게는 신정왕후는 몇 개까지 받았냐면 26개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마어마하게 아부를 한 거죠. 신정왕후에게. 이렇게 해서 보통은 8개나 12개 뭐 이렇게 받는데 이때 이제 순조에게 영덕, 현도, 경인, 순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호를 올려드린 거고 순원왕후에게는 명경이라고 하는 존호를 올려드리면서 위계와 위상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경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작연을 펼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서 뭐가 다르지? 되게 의궤에서 따온 그림이라서 도병은 굉장히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려져 있어요. 채색을 하고 도병은 뭐냐면 병풍으로 뒤에다 깔 거기 때문에 되게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의궤 안에는 이렇게 자료로만 사진을 찍어 놓는 것처럼 자료만 남겨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그려 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걸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방석들이 쭉 있다는 것은 내부 빈객들이 들어와서 술잔을 올릴 거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네, 느껴지시죠? 요 자경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이 진작을 스브이를 어디서 했다고요? 영경당에서 6차례나 이때 이걸 하면서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헌가하는 악공들이 여기에 있죠. 등가의 악공들이 안 보입니다. 등가의 악공들이 안 보이는 게 왜인지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 자경전 진장례가 첫 해에 대리청정한 첫 해에 있었습니다. 자, 내진 자경전 안에 내전 안에서의 그림 사진입니다. 여기에서도 가만히 보면 내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내전이 있고 여기에다 보계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마당에 전체를 깔아요. 요게 바로 마당에 보계를 깔아 놓은 겁니다. 보계는 마룻장을 이렇게 놓아서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무대가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 요 내전 안에는 객석이 됩니다. 요 객석은 대비마마, 왕실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내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음식상이 차려져 있고요. 그리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령들이겠죠. 그러니까 상국나인들이겠죠. 요 여령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27년의 자경전 진작이었어요. 힌트를 하나 먼저 드릴까요? 순조 때는요, 한 번 했어요. 순조가 치른 연향은 딱 한 번이었었는데 정제가 없었습니다. 정제가 없다는 건 뭐죠? 춤이 없었다는 얘기죠. 춤이 없다는 건 그냥 음악만 계속 흘려보내고 계속 술 올리고 찬사하고 술 올리고 찬사하고 이런 것만 했다는 얘기예요. 재미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순조 때는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리청정에서 이겁니다. 잘 보셨죠? 자, 다음은 그 다음 자경전 진장례입니다. 이때는 순원왕후가 순조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40세가 되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합니다. 그래서 2월에는 자경전에서 한 번 하고요. 무자인데요. 여기 글자 무자가 없어졌네요. 이 글자가 아마 여기에 없었나 봐요. 무자년에 했는데 2월에는 자경전에서 한 번 하고 6월에는 어디에 가서 하냐면 영경당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게 하나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몇 시쯤 잔치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잔치를 몇 시쯤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12시 점심때에서 점심 먹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7시에서 9시 사이에 해요. 아침에. 왜 그럴까요?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이 없어. 더워. 그래서 차이를 쳤는데 더워. 여기에서 어떻게 해? 이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야연이 생겨요. 이때. 밤에 등불을 켜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 에어컨도 없는데 더워 죽겠는데 안 해요. 그리고 밤에 또 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하고 또 정무로 돌아가야 되니까 겨울에도 또 아침에 이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셨나요? 잘 보세요. 제가 등가 헌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등가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여기 헌가하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고 등가하는 사람들의 악기가 여기 올라와 있죠. 무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뭔가가 있는데 아까 여령들이 앞에서 절하고 그 방석 깔아놓고 밥 먹고 이렇게 술 올리고 이런 것들과는 좀 뭔가가 다른 게 여기에 춤을 추는 무동들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건 내연이에요. 자경전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연은 여자들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외연은 여자들이 가서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출 수 없으니까 남녀를 완전히 구별했으니까 누가 올라간다 그랬죠? 무동이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무동처럼 보이세요? 여자들처럼 보이세요? 무동들이에요. 내연인데 이상하죠? 자, 또 볼까요? 자, 여기는 보니까 나중에 무신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헌종 때의 자경전에서 또 한 번 춤을 추는데 여기는 누가 올라가 있죠? 여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야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에 다음 날에 회자견이라는 걸 또 한 번 합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이 회자견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 왕실을 위해서 애를 쓰니까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상을 내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한 연양을 펼쳐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러면 먹고 나면 인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싫었던 왕세자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정치를 펼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치를 이 연양에서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효명세자의 아주 굉장히 기발한 문화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작이 벌어집니다. 자, 보실까요? 왕세자 소차가 있는데 여기에도 무동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무동이라고 보여지지 여자라고 보여지지 않는 아이들이 초무라고 하는 걸 하네요.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 수연장무라고 하는 것을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아이들이 하죠. 여기 첨유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첨유무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춤을 춘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자가 아니고 무동들이 하고 있네요. 굉장히 뭔가 다릅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모습과 요 여인들의 모습과 이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영경당에 가서 이제 진작을 합니다. 영경당 진작도 이때 그 해에, 그러니까 대리청정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영경당에서 일어났는데 이때도 이렇게 무동들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 무동이에요. 전부 다. 여기 춘대옥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헌천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부 다 무동들이 춤을 춥니다. 뭐일까요? 자, 내연과 외연을 명백하게 갈라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효명세자가 나타나더니 이제부터 이 동성과 안무는 내가 짜 라고 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인들과 세자가 섞여서 춤 연습하는 거, 자,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춤을 춰 라고 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신하들이 아주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난리 발광이 났습니다. 기적 초풍이죠. 난리 발광이 나니까 도저히 그걸 견디지 못해서 무동을 데려와서 연습을 시킨 거죠. 이런 춤을 이렇게 만들었어. 무려 17개나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오던 그 연희 속의 그 정제들이 한 40가지 정도가 되는데 17가지를 바꿔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동들을 데리고 이제 연습을 한 거죠. 이때. 자, 이렇게 해서 진작을 펼칩니다. 자, 무동 남자아이가 춘행무를 하는 것과 여자가 춘행무를 하는 게 다르죠. 대표적으로 효명세자가 만들어 놓은 정제 춤 중에 춘행무가 가장 아름다운 그 춤선을 가지고 가장 유명한 춤이에요. 이 정제는 뭐냐면
꾀꼬리가 봄날에 궁궐 안에서 지지배배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시를 쓰다 못해서 춤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춘행무입니다. 그래서 꾀꼬리 앵자를 써요. 근데 남자아이가 할 때와 여자가 할 때가 다른데, 여자가 할 때는 노란색 옷을 당의를 입힙니다. 뭘까요? 꾀꼬리에 노란색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사구시적이에요. 진짜로 꾀꼬리가 와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컨셉으로 정해서 효명세자가 이걸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가인정목단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 만들어냅니다. 자, 무동들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남자 무동들을 가지고 이렇게 춤 연습을 시키던 그 왕세자가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사선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을 가지고 무고춤을 연습을 시킨 것을 그 다음에는 여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무고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효명세자의 정제 중에서 이 춘행무가 가장 아름다운 춤인데, 이렇게 역동적인 춤을 추는 사이에서 이 춘행무는 요걸 뭐라 그러죠? 화문석이죠. 자리. 화문석을 여기에다 깔아놓고 화문석 바깥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춤선이 막 이렇게 해야지 되게 잘 추는 것 같을 텐데, 이 안에서 모든 춤의 동작을 소화해내야 되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서 현대에서도 재현하기가 가장 힘든 춤이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 춤을 만들어내고 가장 아름다운 춤선이 바로 이 춘행무라고 하는 춘행전의 춤입니다. 요 춤인데요. 요런 춤을 이렇게 요즘에 그 현대에서도 이 춘행무를 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거는 움직임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그 어떤 춤선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춘행무를 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1829년이 됐으니까 3년째 됐죠. 3년 3개월 만에 죽으니까 그 다음에 30살에 뭐죠? 22살에 죽게 되는데요. 이때 순조가 등극한 지 40년, 등극한 지 30년, 그리고 태어난 지 40살이 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여기 자경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진연을 벌이는데, 이때도 스부인은 영경당에서 하게 된 것이죠. 이 영경당에서 스부인을 하고 이 자경전에서 여기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자신감이 생긴 그 아이들을 춤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무동들이 여기에서 춤을 춥니다. 외연에서는 무동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거대하고 장대한 기물들을 놓습니다. 왜 이렇게 기물들을 장대하게 놓을까요? 왕실이 이렇게까지 화려하고 번창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공작이나 새나 또는 고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왜 자신들이 얼마나 용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갈기를 이렇게 여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연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자,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만듭니다. 자, 요걸 휘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휘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주렴이 들어가고 여기 이것을 막차라고 부릅니다. 막차가 있고 여기 이렇게 무대를 만드는 것을 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명정전이에요. 명정전은 남성이 정치를 하는 공간이 금정전과 똑같은 정치 공간이죠. 창경궁의 정치 공간인데, 여기는 워낙에 월대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월대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정 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계를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보계를 쓰는 이유가 그 보계를 전부 다 휘장으로 가려요. 휘장으로 쫙 둘러서, 여기 지금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서 다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가한 악공들이 있고 헝가 악공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마주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영경당을 보면 여기입니다. 영경당 주변부가 지금 여기 원래 여기에 자경전이 있어야 되고요. 이 자경전은 이렇게 갈라져서
요 담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창경궁이고요. 여기 요 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는 창덕궁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다 창덕궁으로 부르고 있지만 지금도 뭐요 창경궁 영역이 이쪽에 요렇게 해서 창경궁 영역을 요렇게 두고 있고 창덕궁을 이 영역을 다 창덕궁으로 보고 있지만 이때는 이렇게 창경궁 영역의 담장과 창덕궁 영역의 담장이 요렇게 갈라져 있어서 여기가 창덕궁 영역이었고요. 낙선제는 이 아래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경궁 영역이었는데 지금 가보면 창덕궁 안에 들어있죠.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이 요렇게 디귿자 형태로 생겨서 무대를 조성하기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져 있죠. 네. 자, 지금의 주함로 영역입니다. 여기는 정조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여기가 부용지가 되죠. 자, 여기가 초창영경당입니다. 초창영경당에서 여기는 계금제라고 불리는 그 부속 별채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운회헌이 하나가 있고 여기 요 집의 이름이 여기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집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아마 보지 못한 이름일 거예요. 전당학각 제언누종에 안 들어갑니다. 축화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볼관자, 관광하다 할 때 볼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축하하는 화려한 어떤 것을 보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축화관이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가 본체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무대마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보면 주함로라고 합니다. 자, 2008년쯤에 지금까지 영경당은 120칸의 양방가옥이었어 라고만 말하던 것을 이제 2008년에 와서 처음으로 이곳이 아마도 그 집은 초창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논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논문이 뭐였었냐면 사진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진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궁궐의 연향에 관한 그 모든 논문을 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축가들과 합해서 이 집은 아마도 그 집이 아닐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동궐도와 연계해서 이 집이 무엇을 하던 집인고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자리를 여기 임시 기물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게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곳에서 춤 연습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던 공간이다. 그래서 이곳을 그 연습 장소로 아주 좋은 공간이면서 효명세자가 정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설계의 컨셉이 그랬다 라고 하는 논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야연을 할 때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등을 유리사각등 아시죠? 유리사각등 같은 것들, 팔각등이나 사각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춤을 췄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기호헌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호헌과 옹경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집 두 개가 있고요. 얘는 궁궐 최초의 북향집입니다. 궁궐 최초의 북향집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이쪽이 남쪽이 주함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집인데 이런 집을 백골집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고종 때 고종 2년경에 이 집을 비롯해서 영경당을 완벽하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헌종 때도 그 아들이었던 헌종 때도 만냥이나 들여서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만냥을 갚아야 되는데 3,000냥밖에 못 갚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궁궐에서도 감당이 잘 안 될 정도로 리모델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이 고종 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 헌종 때 이미 리모델링이 한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내서 이것을 이제 또 논문으로 한번 써봐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기호헌, 의두합이라고 원래 불렀는데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기호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운경거라고 하는 아주 작고 운치 있는 집입니다. 지금의 영경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예, 이 집의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죠. 이렇게 디귿자를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이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집입니다. 자, 여기 일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요. 여기에 담장은 아까 여기 행각이 이렇게 있었고 날개체가 있었고 여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동식 담장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담장을 완벽하게 만들고 이쪽에 영경당이라는 사랑채를 다시 만듭니다. 사랑채를 만들고 뒤에 여기 반비간을 하나 만드는데요. 대체로 부엌이 어디 있죠? 한옥에서 부엌은 어디 있죠? 안채에 들어있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을 자리를 만들지 않고 여기에다 놓습니다. 반비간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 선양제라고 부르는 그 약간 좀 중국풍이라고 하기보다는 19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축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온 그런 건데 그리고 여기 농수정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고종 때 이후에 주로 무엇으로 쓰였냐면 외부의 인사들을 궁궐로 들여와서 좀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손님 접대하고 이러는 공간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근데 고종 때뿐만 아니라 헌종 때부터 이미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논문을 쓰기 전이라서 완벽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헌종 때도 그만큼 10,000년 이상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120칸의 양반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영경당에 관한 것은 혹시나 다음 학기에 제가 지금 이 영경당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제가 또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오늘은 초창 영경당을 했다면 변화된 영경당에 대해서는 혹시 할 때가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경당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